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빨간 머리엔 그 10번째 이야기, 작은 간호사. 어느덧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었다. 샤로트 타운에서 국민대회가 열리기로 한 어느 날, 마닐라와 린드 부인 그리고 에버니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바깥은 몹시 추워서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다. 앤과 매슈는 녹색 지붕의 집에서 가장 포근한 느낌이 드는 부엌에 활활 타오르는 스토브 앞에 앉아 있었다. 매슈는 농업 잡지를 펼쳐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앤은 진지한 얼굴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다이아나와 어울리지 못하게 된 앤은 다이아나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매슈 아저씨, 아저씨도 학교에서 기하 공부를 한 적이 있으세요? 앤이 말을 걸자 매슈는 말뚝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란 듯이 말했다. 글쎄다. 아니, 없었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제가 기아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셨을 테니까요.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 먹구름과도 같아요. 정말 딱 질색이에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매슈가 위로했다. 너는 무슨 일이든 훌륭하게 해내잖니. 요전에도 카모티의 블레어 상점에서 빌립스 선생님이 내가 학교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아이이고 성적도 놀라울 만큼 향상되고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단다.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서 내지만 않으시면 기아라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애니 불평했다. 제가 가까스로 정리를 외우면 선생님은 칠판에다 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금세 혼란해져요. 선생님은 비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아저씨, 잠깐 지하실에 내려가서 사과를 조금 꺼내와도 괜찮겠어요? 아저씨도 드시고 싶으시죠? 그래, 나도 먹고 싶구나. 앤이 접시 가득 사과를 담아 지하실에서 올라왔을 때 바깥에서 황급히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문이 획 열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다이아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왜 그러니 다이아나? 드디어 엄마가 용서해 주신 거야? 앤, 큰일 났어. 미니메이가 몹시 아파. 메어리 말이 후리염에 걸린 것 같대. 다이아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빠도 엄마도 시내에 가시고 안 계셔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갈 사람이 없어. 메어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난 너무 무서워. 매슈는 말없이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더니 서둘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매슈 아저씨가 마차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카모티에 가실 거야. 앤이 나갈 체위를 하면서 말했다. 카모티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찾지 못하실 거야. 블레어 선생님도 스펜서 선생님도 국민대회 때문에 시내에 가셨을 테니까. 어쩜 좋아, 앤. 다이아나가 흐느껴 울었다. 울면 안 돼, 다이아나. 후두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하몬드 이모댁에 쌍둥이가 세 쌍이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모두 차례차례 후두염에 걸렸었어. 잠깐 기다려줘. 가래를 토해내게 하는 약을 가지고 올 테니까. 자, 이제 가자.
애는 다이아나의 손을 잡고 서둘러 벨리가로 뛰어갔다. 3살인 다이아나의 동생 미니메이는 몹시 위독한 상태였다. 열이 매우 높았고 몸을 자주 뒤척이며 누워 있었는데 거친 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벨리 부인이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메어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애는 익숙하게 척척 일을 처리해 나갔다. 미니메이는 분명히 후두염이야. 상태가 꽤 심각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우선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해, 메어리. 난로에 장작을 좀 펴줘요. 다이아나, 내가 미니메이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힐 테니까 너는 부드러운 천을 찾아와. 그리고 먼저 가래토하는 약을 한 모금씩 마시게 해야 돼. 미니메이는 좀처럼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으나 애는 새쌍둥이를 기른 경험을 되살려서 가래를 토하게 하는 약을 꽤 여러 번 먹일 수 있었다. 밤새도록 2명의 소녀는 쉴 새 없이 간호를 계속했고 메어리도 옆에서 열심히 장작을 짚었다. 매슈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온 것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응급조치를 한 상태였다. 미니메이는 훨씬 편안해진 표정으로 푹 잠들어 있었다. 애는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다. 처음엔 가망이 없다고 단념했었어요. 하몬드 이보의 쌍둥이들보다 훨씬 더 심했을 정도로 미니메이의 상태는 몹시 나빴었거든요.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 병엔 남은 마지막 약을 먹였을 때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의 줄인데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나서 30분쯤 지나자 미니메이는 기침과 함께 가래를 토해내더니 금세 편안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는 의사 선생님 상상에 맡기겠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걸요. 그리고 나중에 벨리 부부에게 앤을 칭찬했다. 거스버트시 댁에 있는 앤이라는 여자아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아기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그 아이랍니다. 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앤은 하얀 서리가 내린 새벽길을 걸어 매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매슈는 앤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앤을 2층에 올라가서 푹 자도록 했다. 앤이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고 마릴라는 시내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앤을 보자마자 마릴라가 말했다. 어서 식사를 하거라. 배가 몹시 고프겠구나. 매시 오빠에게서 어젯밤 일을 들었어. 내가 그런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저런 입을 다물고 먹도록 해. 내가 어젯밤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다. 이윽고 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마릴라는 잠자코 있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조금 지나서 벨리 부인이 오셨었는데 미니메이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구나. 버도주 사건에 대해서는 너에게 무례하게 대해서 미안하다며 그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다이아나와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겠냐고 하셨다. 오늘 저녁 식사에 너를 초대하셨어. 다이아나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바깥에 나올 수가 없단다. 마릴라, 지금 당장 가도 돼요? 접시를 씻지 않아도 되나요? 괜찮으니까 얼른 뛰어가렴. 마릴라는 응석을 받아주듯이 말했다. 저런 뭐라도 좀 입고 나갈 것이지. 모자도 외투도 걸치지 않고. 저녁 때 애는
보랏빛 옅은 안개가 낀 황혼 속에서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릴라,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벨리 아주머니는 저에게 키스하고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조금 얼떨떨했지만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그리고 다니엘나와 태피를 만들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냈어요. 벨리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제일 좋은 찻잔을 꺼내어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주 놀러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마릴라, 오늘 저녁이야말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밤이에요. 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마치고는 휴 하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빨간 머리엔 그 11번째 이야기. 조세핀 할머니. 2월의 어느 저녁, 앤이 숨을 헐떡이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와 마릴라에게 말했다. 마릴라, 근사한 일이 있어요. 내일이 다이아나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벨리 아주머니께서 다이아나에게 학교에서 직접 저를 데리고 와서 잘 수 있게 초대하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다이아나의 사촌들이 와서 저와 다이아나를 공회당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데리고 가준대요. 근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벨리 아주머니가 저희들이 손님용 침실에서도 자도 좋다고 말씀하셨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릴라, 가도 괜찮겠죠? 아니, 안 된다. 밤에는 자기 침대에서 조용히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니까 말이다. 마릴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애는 계속해서 졸라댔지만 마릴라가 끄덕도 않는다는 것을 알자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때까지 소파에서 푹 자고 있어야 할 매슈가 눈을 뜨고 말했다. 마릴라, 앤을 보내주도록 하거라.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마릴라는 반대했으나 매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마릴라는 애니 벨리시 댁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다음 날 밤 음악회는 참으로 근사하여 한마디로 전율의 연속이었다. 앤과 다이아나가 음악회에서 흥분과 유쾌함을 듬뿍 맛보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11시경이었다. 모두 잠들었는지 집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앤과 다이아나는 손님용 침실로 이어져 있는 좁고 긴 복도를 까치발을 하고 걸어갔다. 방은 기분 좋게 따뜻했고 난로에 남은 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옷을 벗자. 따뜻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웠어, 다이아나. 잘 준비는 다 됐니? 다 되었으면 뛰어가서 누가 더 빨리 침대에 들어가는지 경주하자. 다이아나도 애니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흰 잠옷 차림의 두 소녀는 긴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손님용 침대 위로 거의 동시에 껑충 뛰어 올라갔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두 소녀의 밑에서 꿈틀거리며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숨이 막히다는 듯이 말했다. 아이고 답답해. 이게 무슨 짓이야? 앤과 다이아나는 침대를 내려와 정신없이 방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다이아나, 저 사람은 누구니? 어떻게 된 거야? 아마 조세핀 할머니일 거야. 아버지의 아주머니신데 샤로트 타운에 살고 계셔. 그리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 한 70살쯤은 되셨을 거야. 할머니가 오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 몹시 꼼꼼하고 엄한 분이시라서 나중에 틀림없이 꾸중을 들을 거야.
우리는 미니메이와 같이 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조세핀 할머니는 이른 아침 식사 시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벨리 부인은 두 소녀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젯밤에는 재밌었니? 너희들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조세핀 할머니께서 오셨으니 너희들은 2층에서 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구나.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았겠지, 다이아나? 하고 물었다. 다이아나는 어젯밤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저 앤에게 의미 있는 미소를 보낼 뿐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왔기 때문에 곧 일어난 벨리가의 소동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저녁 때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드 부인에게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일을 알게 되었다. 린드 부인이 앤에게 말했다. 조세핀 할머니가 어젯밤 일로 대단히 화가 나셨던 모양이야. 한 달 머무를 예정으로 오셨는데 내일 당장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다는구나. 그리고 다이아나의 음악 수업료를 1급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갈량 얘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벨리가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몹시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애는 완전히 불이 죽고 말았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운이 나쁠까? 왜 언제나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빠져들거나 자신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는 걸까? 린드 부인과 헤어지자 애는 곧장 다이아나를 찾아갔다. 조세핀 할머니 몹시 화나셨지? 다이아나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조용조용 말했다. 그래, 그야말로 노발대발하셨어.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며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키운 부모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지만 나는 상관없어. 너는 왜 그렇게 된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도 똑같이 잘못했는걸.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올게. 애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다이아나가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거실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살짝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너라.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마르고 무뚝뚝한 데다 무섭게 보이는 조세핀 할머니는 난로 옆에서 몹시 빠르든 손놀림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다이아나인 줄 알고 뒤돌아본 조세핀 할머니는 큰 눈에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부르르 떨며 서 있는 낯선 소녀를 보고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물었다. 너는 누구니? 저는 녹색 지붕에 사는 앤이에요. 저 어젯밤 침대로 뛰어 올라간 것은 모두 저 때문이에요. 다이아나라면 그런 짓을 생각해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주 얌전한 아이거든요.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나도 함께 침대로 뛰어들었잖니. 하지만 저희는 그저 장난을 쳤을 뿐이에요. 어쨌든 다이아나를 용서하시고 음악 공부를 시켜주세요. 다이아나는 음악 공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거든요. 만일 누군가에게 화를 내셔야 한다면 저에게 화를 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꾸지람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이아나보다 훨씬 쉽게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쯤 노부인의 눈은 노여운 빛이 사라지고 재미있다는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와는 여전히 엄했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긴 여행을 하고 와서 푹 자고 있다가 두 아이에게 깔렸을 때 기분이 어땠겠니?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저 상상력이 있으시다면 저의 입장도 되어 보세요. 그날은 저희가 손님용 침실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침대에 누군가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비명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는 언제나 손님용 침실에서 주무시는 것에 익숙하시겠지만 저 같은 고아라면 그곳에서 잘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세핀 할머니는 유쾌하다는 듯이 소리를 내어 웃었다. 부엌에서 불안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던 다이아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의 상상력이 조금은 녹슬었는지도 모르겠다. 쓰지 않은 지 꽤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조리 있게 변명을 하다니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좀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니? 조세핀 할머니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이제 다이아나를 용서하시고 예정대로 이곳에 계셔주세요. 만일 내가 이따금 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면 그렇게 하마. 그날 밤 조세핀 할머니는 다이아나에게 은팔찌를 주며 그곳에 좀 더 머무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다시 머물기로 한 것은 그 앤인가 하는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일 뿐이다. 그 아이는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어. 나 정도의 나이가 되면 좀처럼 유쾌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법이지. 빨간머리엔 그 12번째 이야기. 매슈 아저씨의 선물.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앤과 친구들은 거실에서 화개일 때 발표할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윽고 연습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왁자지껄 웃고 떠들면서 부엌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매슈는 살금살금 건너편의 어둑한 곳에 숨어 여자아이들을 살며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것은 앤이 다른 아이들과 어린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슈는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2시간이나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한 끝에 매슈는 앤의 옷차림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빨간색이나 분홍색, 노란색 같은 화사한 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릴라는 언제나 앤에게 차분한 색깔의 장식이 없는 옷을 입혔던 것이다. 그래서 매슈는 앤에게 새 옷을 한 벌 지어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당장 매슈는 카모티의 상점에 갔다. 그런데 늘 있던 남자 점원이나 주인이 아닌 새로 들어온 여점원이 있었다. 그래서 맵시는 몹시 당황하고 몸이 움츠러들어 더듬더듬 엉뚱한 것을 묻고 말았다. 저, 그러니까 저 갈퀴가 있나요? 여자번은 12월 중순인데 갈퀴가 있냐는 질문에 몹시 놀랐다. 아마 한두 개 정도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광에 가보고 올게요. 이윽고 여자번은 갈퀴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상냥하게 물었다. 또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그러며 그렇게 말해주니 저
건초 씨를 조금 살 수 있을까요? 매시는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말했다. 여점원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당황한 듯 했다. 건초 씨는 봄채를만 들여놓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매시는 머뭇거리면서 갈퀴를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돈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돌아와서 쭈뼛쭈뼛 말했다. 저, 만일 귀찮지 않다면 설탕을 조금 주시오. 백설탕 말인가요? 흑설탕 말인가요? 예? 글쎄요, 흑설탕을... 매시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돌아온 매슈는 갈퀴는 광에 숨겨놓고 설탕만 마릴라에게 가지고 갔다. 마릴라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흑설탕이잖아요. 집에서는 흑설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가끔은 쓸모가 있는 줄 알았거든. 매시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린드 부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은 매쉬의 고민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었다. 앤의 옷을 지어주시겠다고요? 좋아요. 앤에게는 고상한 짙은 갈색이 어울릴 거예요. 바느질도 제가 할게요. 소매를 볼록하게 해달라고요? 잘 알겠어요. 매쉬는 몹시 기뻐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린드 부인은 매슈가 돌아가고 나자 희무퇴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앤이 처음으로 남들처럼 예쁜 옷을 입게 되다니 정말 잘됐어. 마릴라는 그런 허름한 옷차림으로 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속셈 같지만 오히려 부러움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키우게 할 뿐이야. 매슈가 그것을 알아차리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군. 60년 이상이나 잠자고 있던 매슈의 감성이 가까스로 눈을 뜨게 된 모양이야. 그리고 나서 2주일 동안 마릴라는 매슈가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통 짐작할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전날 린드 부인이 새 옷을 가지고 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 매시 오빠가 혼자서 싱글벙글 하고 있었군요. 무엇인가 또 어리석은 일을 벌이기 시작했구나 하고 짐작은 했었지만요. 앤에게는 더 이상 옷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올가을에 실용적이고 따뜻한 옷을 3벌이나 지어주었으니까요. 매시 오빠, 오빠는 앤에게 허영심만 더 부추기고 있을 뿐이에요. 마릴라는 약간 딱딱한 말투로 매슈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세상이 온통 은빛 세계가 되어 있었다. 애는 온 집안에 울려 퍼질 것 같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마릴라 매슈 아저씨.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서 정말 기뻐요. 어머, 매슈 아저씨,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슈는 머뭇머뭇 옷을 꺼내어 마릴라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앤에게 내밀었다. 마릴라는 차를 따르면서 곁눈질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옷이 무척 아름다워서 앤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말도 하지 못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었다. 매끄러운 감촉의 멋진 갈색 비단 옷감, 우아하고 아름다운 주름 스커트와 블라우스. 특히 제일 근사한 것은
갈색 비단 리본으로 나비 묶음을 하여 크게 부풀린 소매였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앤. 왜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니? 마음이 들지 않는 게로구나. 갑자기 앤이 눈물을 흘리자 매슈는 당황했다. 자, 식사를 해야지. 앤, 너에게 이른 옷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다만 매슈 아저씨께서 지어주셨으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입어야 해. 자, 앉아라.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이렇게 가슴 두근거릴 땐 식사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입보다는 눈으로 이 옷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매슈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착한 아이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게요.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새빨간 코트를 입은 다이아나가 찾아와서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앤에게 내밀었다. 자, 조세핀 할머니께서 너에게 보낸 선물이야, 앤. 어젯밤에 도착했어. 앤이 상자를 열어보니 크리스마스 카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귀여운 앤에게 크리스마스 축하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작은 송아지 가죽 실내화가 들어있었다. 신발 앞부분에는 작고 예쁜 유리구슬이 달려있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리본과 반짝반짝 빛나는 버클도 들어있었다. 어머나, 다이아나, 너무 예쁘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에 하계에서 매슈가 선물한 옷을 입고 애는 자신의 역을 훌륭히 소화해내어 함께 온 매슈와 마릴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우리 애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잘 해냈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제 슬슬 생각을 해야겠어, 마릴라. 매슈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요. 이제 겨 13살인걸요. 하긴 오늘 밤에는 그 아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하고 깜짝 놀랐지만요. 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얼마 후에 킨 학교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1, 2년 동안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해요. 그래, 좀 더 두고 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런 일은 충분히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법이니까. 매슈가 말했다.